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 중에 하나인 빈센트 반 고흐의 해바라기. 그의 해바라기 그림에 주목해야 할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고흐는 바로 이 꽃을 자신의 분신처럼 사랑했다고 할 수 있고요. 아름다움 속에서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까지도 보여주게 되는데요. 해바라기는 사실 특별히 그린 것이라고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고흐가 귀를 자르고 나서 해바라기 그림을 석 점 더 그린다는 건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미술사학자 양정무입니다. 여러분, 빈센트 반 고흐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많은 분이 제일 먼저 해바라기를 떠올리실 겁니다. 풍경화와 정물화를 통해 여러 작품의 해바라기를 남기기도 했고, 찬란한 노란색으로 강렬한 인상을 심어줬기 때문인데요. 이런 이유로 고흐는 태양의 화가라는 호칭을 갖게 됐죠. 그런데 우리가 그의 해바라기 그림에 주목해야 할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남긴 해바라기 그림을 따라가다 보면 고흐의 삶과 작품을 자연스럽게 연결 지을 수가 있고요. 더 흥미로운 건 그에게 궁금했던 미스터리를 풀어볼 단서도 찾을 수 있다는 건데요. 태양처럼 뜨겁고 격정적이었던 자신의 삶을 대변하는 빈센트 반 고흐의 해바라기. 지금부터 미술 읽어드립니다에서 자세히 읽어드리겠습니다. 1987년 3월 30일 런던의 크리스티 경매장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반 고흐의 15송이의 해바라기가 꽂힌 화병, 이 그림의 카피가 출품됐기 때문인데요. 위작 논란이 있었음에도 경매 호가가 시작된 지 5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2,508만 7,500파운드, 현재 가치로 따지면 1,0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에 낙찰됐습니다. 작품의 원작은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 전시되어 있는데요. 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해바라기는 사실 고흐가 누군가를 위해 특별히 그린 것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는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 중에 하나인 15송이 해바라기에 대한 미스터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 고흐는 1888년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화가로서 일생일대의 가장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일주일 남짓한 시간 동안 총 4점의 해바라기를 그리는데요. 고흐가 단기간 동안 이토록 해바라기 그림에 열중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원래 혼자 시골에 내려가면 너무 심심하니까 친구를 부르게 되잖아요. 고흐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파리에서 알게 된 친구를 초대하는데요. 그게 바로 누구냐 하면 고갱입니다. 고흐와 고갱, 현대미술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이 두 명의 화가가 늦깎이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공통점 때문에 파리에서부터 친해지는데요. 고흐는 고갱을 아르레에 있는 자신의 옐로우 하우스로 초대하고, 당시 돈이 궁했던 고갱은 고흐의 동생 테오가 생활비를 준다고 하니까 그림을 그리기 위해 아르로 내려가게 됩니다. 고갱으로부터 아르레 오겠다는 회신을 받은 고흐가 뛸 듯이 기뻐하면서 허름한 방을 꾸미려고 했던 그림이 바로 15송이의 해바라기 그림인 거죠. 그 당시 그가 쓴 편지를 보면 그는 총 12점의 해바라기 그림을 그려서 고갱의 방을 이 해바라기로 가득 채우려고 했는데요. 12개는 다 못 그리고요. 일단 4개만 그렸던 것 같습니다. 왜 해바라기냐? 고흐는 파리에서부터 해바라기를 그렸는데요. 추정컨대 해바라기는 남미에서 온 새로운 꽃이었고요. 고흐는
고갱이 페루 출신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 그림을 보고 고갱이 굉장히 반가워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 때문에 고갱이 알을 놓으면 그의 방을 해바라기로 가득 채워서 그를 기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르레에 있는 고우의 작업실에서 함께 지내게 된 고우와 고갱, 과연 잘 지냈을까요? 당시 두 사람의 관계를 암시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고우가 그린 두 사람의 의자인데요. 어떤 의자가 고우의 것이고 어떤 의자가 고갱의 것일까요? 환한 낮에 편안하게 담뱃대가 놓여있는 의자가 고우의 의자이고요. 캄캄한 밤에 촛불과 책 2권이 놓여있는 아움체어가 고갱의 의자입니다. 이걸 보면 의자의 주인이 어떤 인물인지 조금은 느껴지지 않으세요? 의자를 통해 드러난 고우가 밝고 스스럼 없이 사람을 대하는 인물이라면 고갱은 내면적이고 고집이 센 사람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마 이런 성격적인 차이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악화시켰던 것 같습니다. 특히 나이가 좀 고갱이 많은데요. 그를 따르고 그의 작품 세계를 인정했던 고우와 달리 고갱은 고우에게 자기가 그리는 그림 방식을 너무 강하게 요구하고 때로는 좀 무시도 했던 것 같은데요. 결국 두 사람은 큰 싸움을 하게 되고 고갱은 파리로 떠나게 되죠. 이때 테오에게 편지를 씁니다. 너희 형이 완전히 정신을 놓았다라고요. 그 과정에서 너무나 잘 알려진 것처럼 발작을 한 고우가 자신의 귀를 자르게 되고 절망에 빠져서 자화상을 그리게 되죠. 그 그림이 바로 붕대를 감은 자화상입니다. 이때 그는 자기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놓게 되고 아르 근처에 있는 정신병원에 스스로 들어가게 되죠. 당시 그가 정신병원에서 요양하면서 그린 그림이 그 유명한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건강 악화로 죽어가는 병실 안에서 동이 트는 모습을 보고 그린 그림이죠. 고갱과의 불화 때문에 고우가 스스로 귀를 잘랐다는 주장은 이런 사연으로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우가 고갱 때문에 자신의 귀를 훼손한 걸까요? 제 생각엔 많은 일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일이 벌어지게 된 이유는 동생 테오의 결혼 소식이 아닐까 하는 의심도 갖습니다. 그때 테오가 결혼을 하겠다는 편지를 고우에게 보내게 되는데요. 테오가 결혼을 하면 지금까지 의지해온 감정적 교류와 재정적 지원까지를 잃게 될까 봐 두려웠던 거죠.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고우가 귀를 자르고 나서 해바라기 그림을 석 점 더 그린다는 건데요. 그는 정말 해바라기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고우는 여러 꽃을 그려요. 다일리아도 그린 적도 있고 또 이후에는 아이리스도 많이 그리게 됩니다. 사실 해바라기는 고우 이전에는 그렇게 많은 화가가 그리지는 않는 꽃이었어요. 보시면 해바라기는 좀 꽃이 투박하고 크죠. 이쁜 꽃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고우는 바로 이 꽃을 자신의 분신처럼 생각을 했고요. 좀 투박하고 못생긴 꽃, 이게 나야 이렇게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고우는 이제 네덜란드 출신이죠. 북유럽 쪽에 가까운 데서 살다 보니까 태양이 장렬하는 뜨거운 남쪽의 세계를 동경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고우는 태양을 동경한 화가, 태양의 화가라는 호칭을 갖게 됐죠. 꽃그림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화가들끼리는 그래요. 꽃그림을 그린다면은 저 화가가 요즘에 좀 돈이 궁하구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꽃그림은 사람들이 구매하기도 좋고 편한 그림이죠. 그러면 고우가 꽃그림을 그렸다는 거는 그가 이렇게 돈이 궁해서 그렸을까? 아마 그런 이유만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가 활동했던 네덜란드에서 꽃그림은 상업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철학적이고 자기반성적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꽃그림은 17세기 네덜란드 사람들에게는 바니타스라는 주제로 받아들여졌는데요. 이 바니타스, 사치와 허영에 대한 경고의 의미이고요. 좀 더 나아가면은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라는 용어를 그림으로 풀어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꽃이 만발한 것이 아니라 시든 꽃, 죽어가는 꽃, 그러니까 아름다움 속에서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까지도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인생의 찰나를 보여주기 때문에 네덜란드 사람들은 이런 꽃그림을 보면서 절제하거나 삶의 경고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역사적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고흐의 해바라기도 바니타스의 메시지를 읽어볼 수가 있죠. 그의 해바라기를 자세히 한번 더 보시면 활짝 핀 해바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들어가고 꺾여 있고 죽어가고 비틀어져 있는 해바라기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의 건강이 나빠지고 있고 자기에게 다가올 죽음에 대한 것을 미리 예측하고 있는 반고흐의 모습도 어느 정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풀어볼 미스테리는 황시증에 대한 논란입니다. 고흐가 압생트를 즐겨 마시면서 부작용으로 사물이 노랗게 보이는 황시증을 앓았고 그로 인해 해바라기와 해바라기를 그린 배경이 강렬한 노란색이 된 거라는 주장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아마 비슷한 시기에 그린 다른 해바라기 그림을 본다면 그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겁니다. 파란색, 청록색 등이 다채롭게 사용되었거든요. 황시증이 갑자기 나빠져서 이런 노란 그림이 나왔다기보다는 색채를 통해서 그가 형태와 느낌을 압축해가는 그런 과정을 이 해바라기를 통해 실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그린 작품은 사이즈도 작습니다. 일단 실험을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점점 사이즈도 더 커지게 되고 전체 그림이 점점 더 노랗게 변해가죠. 그는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느끼는 대로 그리겠다고 주장했는데요. 해바라기의 경우 이 꽃을 태양의 꽃으로 생각하고 점차 노란색을 강조해서 꽃뿐만 아니라 배경과 테이블, 화병까지 전체적으로 노란색 톤으로 그렸다고 보는 것이 맞는 거겠죠. 고흐는 많은 기록을 남겼는데요. 특히 그가 가족에게 쓴 편지를 보게 되면 그는 뇌전증에 선스트로크, 메르니의 병까지 여러 질병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흐가 쌍레미 정신병원에 있을 때 의사 펠릭스 레이는 뇌전증으로 진단했고 그 이후 그를 돌봤던 가시에 박사는 황시증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흐의 그림을 직접 보면 정말 엄청난 밀도가 느껴집니다. 대충 그렸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고요. 굉장한 집중력으로 필획 하나하나가 꼼꼼히 처리되고 있습니다. 유화의 질감을 얘기할 때 반고흐를 빼놓을 수 없죠. 반고흐는 물감을 하도 많이 써서 주변 사람들한테 혼났다는 얘기도 있을 만큼 물감을 많이 썼는데요. 그림을 보면 너무 표현력이 뛰어나고 기법적으로 완벽해서 병적인 아픔은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정말 많이 아팠지만 그림 안에서만큼은 그는 완벽을 기했고요. 그래서 도리어 우리는 역설적인 감동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고흐의 그림은 이렇게 사물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보다는 화가의 마음 상태와 상상력으로 일부분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그림이 고흐의 방인데요. 고갱을 초대했던 옐로우 하우스는 1층과 2층에 각각 2개의 방이 있었습니다. 투베드룸 하우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냥 들으면 굉장히 크고 호화로웠을 것 같지만 이 그림을 보시면 바로 뒤에 기차가 쫙 지나가고 있죠. 사실은 집 뒤로 기차가 지나가는 기찻길 옆 오두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흐가 지니는 침실은 모서리가 각지고 좁은 구조였고요. 그런데 그는 이 방을 너무 좋아해서 3점의 그림으로 남기게 됩니다. 고흐의 떠돌이 인생을 돌아보면 쉽게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흐가 37년이라는 짧은 생을 살면서 총 37번의 이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1년에 한 번꼴로 이사를 한 셈인데 그야말로 오랜만에 자기만의 공간을 가진 곳이 바로 이 아르레 방이었던 거죠. 기록에 의하면 침대에 기대어서 파이프 담배를 필 때 가장 행복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 방에서 해바라기를 그리고 귀를 훼손한 후에 자화상도 그렸을 거고요. 삶에 대한 번민, 그림에 대한 고민이 바로 이 방 안에서 고스란히 담겨 있는 셈이죠. 기록에 의하면 이 방의 색은 흰색, 침대도 흰색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그림을 보면 벽은 보라색, 바닥은 붉은 타일이 깔려 있고요. 침대도 버터색처럼 되어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색채를 쓴 것인데요. 바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림은 눈에 보이는 걸 그리는 것이 아니라 화가에 의해 재해석된 것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가 이때 쓴 편지를 보면 잘 드러나 있는데요. 이번에 그린 작품은 나의 방이다. 여기서만은 색채가 모든 것을 지배한다. 이와 같은 선언은 20세기 추상미술의 시작을 알리는 강력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반 고흐가 이렇게 해바라기를 열심히 그린 이유가 고갱이의 방을 꾸미기 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큰 반전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고흐와 고갱이 대판 싸우고 그리고 나서 완전히 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듬해 1월에 고갱은 고흐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고흐는 야, 너 그래도 그림 볼 줄 아는구나. 그 그림 좋은 그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 이듬해 고갱을 위해서 해바라기 그림을 또 다시 그리게 되죠. 아마 그때 그린 그림 중 하나가 크리스티 옥션에 나온 것이고 그것이 지금으로 치면 1,000억 원이라는 가격으로 경매되었던 것이죠. 고흐와 고갱의 관계는 정말 질긴 인연 같은데요. 고갱은 이후 해바라기를 여러 점 그리게 됩니다. 고갱이 그린 해바라기를 보면 그것은 분명히 고흐에 대한 자신의 연민과 그 우정을 생각하면서 그렸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놓고 보면 고흐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갱에게까지 자신의 영향력이 뻗쳤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즉 형수였던 캐서린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요. 결혼하겠다고 아예 나라의 종교, 국교를 바꿔버린 유럽 전역을 뒤흔든 치정극의 주인공 헨리 8세입니다. 바로 옆에서 지켜봤던 한 명의 인물이 있는데요. 한스 홀바인입니다. 피비린내 나는 영국의 역사 현장을 누비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때 최고의 명작으로 꼽히는 작품이 탄생합니다. 이 그림이 지금까지 주목받는 이유는 그림 속에 숨겨져 있는 때문인데요. 그 정체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미술사학자 양정무입니다. 오늘은 그림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악의 바람둥이라 불리며 유럽 전역을 뒤흔든 치정극의 주인공, 막장 러브 스토리로 지금까지도 수많은 드라마, 영화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헨리 8세입니다. 총 6번의 결혼. 첫 번째 부인과는 혼인 무효, 두 번째 부인은 간통 혐의로 참수, 세 번째 부인은 아이를 낳고 사망, 네 번째 부인도 역시 혼인 무효, 다섯 번째 부인 참수. 화려한 결혼 생활 전적을 지닌 인물, 바로 헨리 8세입니다. 그리고 그의 복잡하고도 단안한 결혼 생활을 바로 옆에서 지켜봤던 한 명의 인물이 있는데요. 영국 왕실의 궁정화가였던 한스 홀바인입니다. 헨리 8세의 여인들과 그의 결혼에 얽힌 스토리들은 모두 그가 그린 초상화 속에 담겨 있는데요. 요즘 막장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헨리 8세의 결혼과 이혼, 그 과정에서 탄생한 세계의 명작, 그리고 헨리 8세의 새 신부의 초상화를 그리다가 목숨을 잃을 뻔까지 한 한스 홀바인의 이야기까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스토리를 미술 읽어드립니다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그림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같은 인물을 그린 그림이라는 겁니다. 약간 작지만 꽉 담은 입부터 눈, 코, 입을 집중해서 보면 사실 이 양쪽 그림 다 같은 사람을 그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 있는 두 분 다 헨리 8세입니다. 왼쪽은 40대의 헨리 8세이고요. 오른쪽은 18세의 청년 헨리 8세를 그린 초상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살이 좀 쪘죠? 그런데 어느 쪽 그림이 좀 더 생생하게 보이세요? 왼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 조금만 자세히 보시면 왼쪽 그림이 정말 헨리 8세를 살아있는 듯이 사진처럼 그려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옷이나 장신구의 디테일부터 질감 표현도 왼쪽이 더 정교하고 실제 같죠. 특히 얼굴 표정에서도 왼쪽이 보다 자연스럽습니다. 근육부터 잔주름 아주 정교하게 잡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오른쪽 그림은 약간 만화처럼 생략이 많다고 할까요? 선이 전체적으로 단조롭죠. 이 때문에 오른쪽 그림은 생기가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의 위엄이라는 측면에서 봐도 돋보이게 그림이 더 당당하게 느껴지죠. 무엇보다도 이 어깨에 힘을 엄청 줬죠. 그래서 주인공이 높은 신분이라는 것을 더 돋보이게 해줍니다. 이 두 그림이 각각 그려진 시기를 감안하고서도 그 차이가 굉장히 큰 이유는 화가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왼쪽 그림을 그린 화가가 바로 한스 홀바인입니다. 그는 독일 출신으로 영국으로 와 헨리 8세의 눈에 들어 궁정화가가 됩니다. 똑같은 사람, 똑같은 자세, 심지어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을 그리더라도 화가의 해석이 다르면 차이가 많이 나죠. 초상화를 구도라는 측면에서 볼 때 얼굴이 어디에 놓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방금 본 그림에서 홀바인은 헨리 8세의 얼굴을 정중앙에, 그것도 살짝 올려놓아서 전체적인 눈높이가 높아지고 항상 헨리 8세는 우리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시점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두 그림 다 모자가 등장하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강조하느냐에 따라 그림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왼쪽을 보시면 얼굴을 부드럽게 환하게 만들어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빵모자가 축 늘어져 있어갖고 기운이 좀 없어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화가의 능력으로 수련된다고 할 수 있죠. 헨리 8세는 홀바인의 초상화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홀바인은 헨리 8세를 비롯한 수많은 영국 왕실의 인물들을 그리는데요. 그리고 물론 헨리 8세의 부인들도 여럿 그립니다. 한스 홀바인은 10년 동안 마치 종군 기자처럼 피비린내 나는 영국의 역사 현장을 누비는 것이죠. 사실 헨리 8세는 왕이 될 운명은 아니었는데요. 병약한 형의 죽음으로 헨리 8세가 왕의 자리를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결혼하자마자 남편을 잃은 형의 아내, 즉 형수였던 아라곤의 캐서린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그의 복잡한 결혼사가 시작됩니다. 형의 아내를 그냥 동생이 바로 아내로 얻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형과 형수는 결혼하고도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 처녀다라는 것을 이유로 혼인무효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후 형수와 헨리 8세의 결혼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캐서린 이후 줄줄이 5명의 아내와 새로운 결혼을 했지만 헨리 8세는 첫 번째 부인과 사이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6번의 혼인 생활 중 가장 긴 무려 20년에 넘는 생활을 함께 보낸 것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당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데 정말 중요한 게 있었죠. 바로 대를 이을 아들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캐서린 왕비가 딸 메리를 낳고 유산을 거듭하며 아들을 낳지 못하자 헨리 8세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캐서린 왕비의 시녀였던 앤 불린이라는 여성에게 눈을 돌린 것이죠. 헨리 8세는 아들을 낳아줄 것 같은 젊고 매력적인 앤 불린을 왕비의 자리에 앉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헨리 8세는 첫 번째 부인 캐서린과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당시 영국이 가톨릭 국가였는데 가톨릭은 교리상 이혼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죠. 그래서 헨리 8세는 이혼이 아니면 아예 결혼 자체가 무효라는 혼인 무효를 주장합니다. 이제 와서 사실 형수였던 아내 캐서린이 자신과 결혼할 당시 처녀가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교황 클레멘스 7세는 입장이 난감했죠. 캐서린의 조국인 스페인 왕가와 인척 관계였던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심기를 거스르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강력하게 혼인을 무효하고 싶은 헨리 8세와 그것을 막으려고 했던 교황의 줄다리기가 시작됩니다. 헨리 8세는 교황이 이혼을 반대하자 엄청난 결심을 합니다. 바로 교황청과 결별하고 자신이 수장이 되는 영국 국교회를 세우려고 한 거죠. 결혼하겠다고 아예 나라의 종교, 국교를 바꿔버린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이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스 홀바인의 최고의 명작으로 꼽히는 작품이 탄생합니다. 현재는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서 만날 수 있는 대작 두 대사인데요. 폭 2m, 높이 2m 이상을 자랑하는 그림을 보시면 거의 사람 크기랑 똑같고요. 인물들이 정말 그림 속에서 턱턱 걸어 나올 것 같은 사실적인 표현을 가지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럼 이 그림의 주인공을 살펴볼까요? 왼쪽 인물은 이 그림을 한스 홀바인에게 주문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드 당트빌인데요. 영국에 파견된 프랑스 대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남자는 조르드즈 셀부라는 사람인데요. 직업은 주교였습니다. 그는 갑자기 특사로 영국에 오게 된 건데요. 프랑스가 이 주교를 영국에 특사로 보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헨리 8세의 이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을 것 같은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 두 사람이 같은 고향에서 자란 친구였다는 겁니다. 영국에 먼저 파견 나와 있다가 고향에서 온 친구를 만나니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장드 당트빌은 이 그림을 당시 최고의 영국에서 활동하던 화가 한스 홀바인에게 의뢰하게 됐던 거죠. 참고로 그림 속에 지구본이 있는데요. 지구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둘의 고향인 폴리시가 적혀 있습니다. 홀바인은 친절하게 그림 속에 그들의 나이까지 적어놨는데요. 대사가 손에 쥔 칼을 보면 숫자 29가 적혀 있는데 이게 대사의 나이입니다. 주교의 팔꿈치 아래쪽에 책이 한 권이 있는데 그 책에 25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주교의 나이가 됩니다. 이렇게 홀바인 그림에는 수많은 디테일이 숨어 있는데요. 특히 두 대사에는 그들의 지적인 면모를 부각하는 소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통형 달력, 시간과 천문을 측정하는 해시계를 비롯해서 루트와 플루트 같은 악기, 찬송가 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악기는 보통 화합과 조화의 상징이지만 그림 속 루트는 줄이 하나 끊어져 있어요. 플루트 역시 파이프가 하나 빠져 있죠. 이런 점들은 그림 속 주인공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또 찬송가 책이 펼쳐져 있는 페이지도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왼쪽은 루터 버전의 가톨릭 성가이고 오른쪽 페이지는 십계명입니다. 원래 책에는 서로 다른 페이지에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두 노래를 함께 보여주며 신교와 구교 간의 화합을 바랬던 것이죠. 헨리 8세의 이혼으로 인해 촉발된 종교 갈등이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이었겠죠. 이 그림이 지금까지 각광받는 이유가 다양하지만 가장 주목받는 이유는 그림 속에 숨겨져 있는 무언가 때문인데요. 두 대사의 아래쪽에 얼룩처럼 보이던 흰색 무언가가 보이시나요? 그 정체가 무엇일까요? 바로 뒤틀린 해골입니다. 이것은 아나모포시스, 왜곡된 상, 줄이면 외상 기법으로 그려진 소품입니다. 혹시 지금 그림을 스마트폰에서 보고 있다면 스마트폰을 옆으로 한번 돌려보셔도 되고요. 모니터로 보신다고 하면 모니터 옆으로 이렇게 붙어서 보시면 특히 오른쪽 위에서 살짝 봤을 때 정확히 해골로 보이게 됩니다. 참고로 그 당시에 새로운 보는 도구들, 망원경이라든지 볼록거울, 오목거울 이런 걸 해갖고 형태를 왜곡하는 게 굉장히 유행하는데요. 헨리 8세의 아들 에드워드 6세를 이와 비슷하게 그린 초상화가 있기도 합니다. 무엇을 그렸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하지만 이 그림을 계속 한 방향으로 돌려보게 되면 삐뚤어진 원은 동그란 원이 되면서 에드워드 6세의 얼굴이 나타나게 됩니다. 무언가를 응시했을 때 응시 대상 외의 그림이 사라지는 현상, 그림의 주체에 대한 화가의 시선이 강하게 드러난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림으로 돌아와 두 대사 속 해골에 담긴 의미는 뭘까요?
해골은 언제나 죽음을 뜻하죠. 인간은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타냄과 동시에 복잡하고 골치 아픈 상황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이 그림 속에 숨겨진 죽음의 이미지는 더 있습니다. 먼저 바로 왼쪽 초록색 커튼 뒤 살짝 보이는 은빛 십자가상이 있는데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방치빌의 모자 배지 속에도 해골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죽음에 대한 상징물을 통해 화가는 그림 속 주인공들이 가진 복잡한 심경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한 상황의 골머리를 앓았던 두 대사는 헨리 8세의 이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실패합니다. 헨리 8세는 자신의 계획대로 교황청과 갈라져서 영국의 새로운 종교를 만들고 두 번째 부인 앤 볼린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천일의 앤으로 유명한 그 왕비입니다. 종교까지 새로 만들면서 했던 헨리 8세의 두 번째 결혼은 어떻게 끝나게 될까요? 앤 볼린 역시 딸 하나를 낳고 유산과 사산을 거듭하자 헨리 8세는 그녀에게 간통, 근친상간 등의 혐의를 붙여 런던 탑에 가둬버린 후 참수시켜버립니다. 두 번째 아내를 잃은 헨리 8세의 다음 결혼은 언제였을까요? 앤 볼린이 처형하고 나서 단 11일 만에 세 번째 결혼을 합니다. 세 번째 아내는 앤 볼린의 시내였던 제인 시모어라는 인물이었는데요. 한스 홀바인이 그린 또 다른 초상화의 주인공입니다. 첫 번째 부인 캐서린과 두 번째 부인 앤 볼린의 모습은 홀바인이 그린 게 아닌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림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진짜 단순하고 부자연스러운 표현으로 표현이 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차이가 많이 나죠. 제인 시모어는 아들을 낳고 나서 며칠 만에 산후우열로 사망을 하고 맙니다. 아들까지 낳아준 세 번째 부인이 사망하자 헨리 8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네 번째 부인을 찾아 나섭니다. 당시 유럽 왕가에서 중매장이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화가였는데요. 괜찮은 결혼 상대가 있다면 그 대상이 있는 곳에 찾아가 초상화를 그려오는 거죠. 영국 왕실의 궁정화가였던 한스 홀바인이 바로 이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로 그가 점 찍었던 헨리 8세의 재혼 상대는 밀라노 공작과 정략 결혼을 하고 2년 만에 남편이 사망하자 당시 고향인 덴마크로 돌아와 있었던 크리스티나라는 미망인인데요. 초상화를 그려왔지만 이번엔 그녀가 청혼을 거절합니다. 아마 헨리 8세의 소문이 유럽에 자자하게 퍼졌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헨리 8세의 재혼 상대를 강력히 추천하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바로 헨리 8세의 오른팔이자 재상이었던 토마스 크로멜인데요. 영국의 고위 관료였기 때문에 이 인물의 초상화 역시 한스 홀바인이 그립니다. 이 초상화 속의 인물을 보면 좀 고집스러워 보이지 않으신가요? 그는 클레페 공국의 공주 앤을 헨리 8세의 새로운 결혼 상대로 추천합니다. 결혼 전 예비 신부의 초상화는 당연히 한스 홀바인이 그렸죠. 그리고 이 결혼은 추진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결혼식을 위해 클레페의 앤이 도착하고 나서 생깁니다. 초상화 속 앤의 모습과 실제 앤의 모습이 너무 달랐던 거예요. 한스 홀바인이 초상화를 지나치게 잘 그린 거죠. 실물보다 뛰어날 정도로 그린 겁니다. 헨리 8세는 앤의 실물을 보고 완전히 실망하며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플랑드르의 살찐 앞말! 일설에 따르면 헨리 8세는 결혼을 하고도 앤과 잠자리를 하지 않았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 결혼은 당연히 오래가지 못했겠죠. 그림에 속아 결혼한 것이 화가 났는지 헨리 8세는 결혼을 주선한 크롬웰을 런던 탑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서 참수시켜버리는 거죠. 그럼 이 그림을 그린 한스 홀바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스 홀바인 역시 굉장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데요. 그나마 다행히 궁정 화가 자리에서 박탈당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도 헨리 8세는 한스 홀바인의 재능은 인정했던 것 같은데요.
그는 곧 이혼하고 새 여자를 찾습니다. 헨리 8세의 5번째 부인은 캐서린 하워드란 인물이었는데요. 이 인물의 초상화까지는 한스 홀바인이 제작을 합니다. 하지만 이 5번째 부인 캐서린 하워드 역시 다른 남자와 미래의 편지를 주고받다 발견되어 참수형을 선고받죠. 그리고 헨리 8세의 6번째 부인은 캐서린 파라는 인물이었는데요. 헨리 8세의 6번째 결혼은 평탄했을까요? 다행히도 헨리 8세가 먼저 숨을 거두는 바람에 캐서린 파는 좀 더 오래 살 수가 있었습니다. 1547년 헨리 8세가 숨을 거두면서 파란만장했던 그의 결혼 생활도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굉장한 여성 편력을 보여줬던 헨리 8세, 그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아들을 낳아준 여인, 3번째 부인 제인 시모어였습니다. 헨리 8세의 진심은 그가 남긴 가족 초상화에도 남아 있는데요. 1545년에 그려진 이 그림에서 헨리 8세의 옆을 차지한 인물이 바로 제인 시모어입니다. 그 옆엔 아들 에드워드 6세가 있죠. 그리고 그 오른쪽엔 첫째 딸 메리, 왼쪽엔 둘째 딸 엘리자베스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셋 다 영국의 왕의 자리에 오르는 인물이죠. 이 그림이 제인 시모어가 사망한 뒤 8년 뒤에 그려진 걸 생각하면 헨리 8세가 진정 왕비로 인정한 인물은 제인 시모어였다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죠. 그리고 사실은 이 가족 그림도 원래 오리지널은 홀바인이 그렸을 걸로 추정을 하는데요. 홀바인이 그린 그림을 기초로 다시 그린 것으로 생각되는 그림입니다. 유럽을 뒤흔든 세기의 결혼과 이혼의 주인공 헨리 8세, 그리고 평생 동안 그의 옆에서 궁정의 잔혹사를 다 지켜봐야 했던 한스 홀바인. 아마도 명작은 이렇게 고통스럽게 태어나는 것 같은데요. 이 아름다움 속에 고통이 있어서 더 깊이 있는 명작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스타 작가로 네덜란드 전역에 이름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고가의 초상화 주문들이 밀려 있었고요. 그림을 배우겠다는 작가들로 수두룩하게 연간 소득은 3,000길더 이상이었습니다. 게다가 네덜란드 신흥 9호천에 자리 잡고 있는 대저택까지. 그런데 잘 나가던 그의 인생은 이 그림을 그린 이후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줄어드는 작품물에 떨어지는 그림 가격,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는 투자까지 실패해버립니다. 결국 잘 나가던 그는 개인 파산을 신청하고 말았습니다. 인생 최고의 작품을 만들었지만 바로 그 작품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망하게 된 화가인데요. 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한국예술정학교 교수 미술사학자 양정무입니다. 미술사를 보면 정말 다양한 예술가의 삶의 유형이 있는데요. 살아생전 인정을 받고 부와 명예를 누리다가 한 미술가, 살아생전엔 빛을 보지 못하고 죽어서야 그 작품성을 인정받게 된 미술가, 그리고 아주 드문 유형이 하나 있습니다. 젊어서 부와 명예를 거머쥐지만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며 쓸쓸한 인생 말년을 보낸 미술가. 그 대표적 인물이 바로 오늘 소개할 화가입니다. 인생 최고의 명작을 그렸지만 바로 그 작품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망하게 된 화가인데요. 먼저 그 문제의 작품을 한번 볼까요? 세계 초상화 명작으로 손꼽히는 작품이기도 한데요. 네덜란드의 국보 중 국보로 손꼽히며 암스테르담 국립박물관의 한가운데 걸려있는 작품 야간 순찰대입니다. 이 작품을 그린 화가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네덜란드의 국민화가로 손꼽히는 빛의 거장 렘브란트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예술적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며 천재 화가로 불렸던 렘브란트. 그는 1642년 36살 나이에 이 작품을 완성시킵니다. 그리고 렘브란트의 최고 명작으로 불리는 이 그림을 그린 이후 잘 나가던 그의 인생은 나락으로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대체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몰락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기구한 렘브란트의 인생사, 오늘 미술 읽어드립니다 해서 그 놀라운 스토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가면 꼭 가봐야 하는 명소, 바로 렘브란트의 집인데요.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이루어진 대저택입니다. 네덜란드 신흥 구호천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대저택을 렘브란트가 구매한 건 1639년 1월 5일, 그의 나이 33살 때였죠. 당시 렘브란트가 산 집의 가격은 무려 13,000길더. 이 시기에 암스테르담 평균 주택 가격이 1,200길더 정도였다고 하니까 그가 산 집이 얼마나 초호화 주택이었는지 잘 알겠죠. 하지만 이 초호화 주택을 구매하는 일 정도는 전혀 무리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때 이미 그는 스타 작가로 네덜란드 전역의 이름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렘브란트에게는 한 점당 500길더, 평균 집값의 절반 정도에 이르는 고가의 초상화 주문들이 밀려 있었고요. 그의 판화는 100길더씩 판매됐습니다. 바로 이 작품이 그 100길더 판화인데요. 100길더는 당시 노동자의 4달치 월급에 준할 정도였는데요. 웬만한 작가들의 유아 한정값이었습니다. 판화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효과들, 영암의 대조, 유려한 선, 아마 그 작품성 때문에 유아 작품 가격으로 거래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마구 찍어낼 수 있는 판화 한 점이 그 정도로 비싼 가격에 팔렸던 거죠. 게다가 연간 100길더씩 수강료를 내더라도 렘브란트에게 그림을 배우는 예비 작가들이 수두룩하게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그의 연간 소득은 3,000길더 이상이었습니다. 연간 소득으로 보면 집 2채 정도는 매해 사들일 수 있는 정도의 재력이 있었던 거죠. 1647년의 기록에 따르면 그의 재산은 무려 4만 길더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그림 실력으로 성공한 엄청난 재력가였던 거죠. 당시 그가 스스로의 모습을 그린 초상화를 볼까요? 31살 때의 모습을 그린 선술집의 방탕아라는 작품인데요. 탕자가 매운물에서 방탕하게 노는 장면을 그리면서 자신은 탕자로, 부인 사스키아는 작부로 출연시킨 겁니다. 자신을 이렇게 거침없이 표현한 그의 모습에서 약간의 오만함까지 느껴지죠. 또 하나의 그림은 1940년에 그려진 자화상인데요. 이 그림에서 역시 암스테르담 최고의 작가로서 전성기를 누리며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는 렘브란트의 자신감 있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머리에 멋진 모자를 쓰고 연극배우 같은 옷을 입으면서 높은 데서 내려보는 그의 눈길에는 성공한 화가의 자신감이 당당히 들어가 있고요. 손 아래에는 그의 이름 렘브란트가 일종의 브랜드처럼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잘 나가는 화가 렘브란트의 실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림이 있는데요. 해부학 수업을 주제로 렘브란트와 네덜란드의 또 다른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 차이가 눈에 들어오시나요? 당시 다른 작가가 그린 그림을 보면 정말 이 수업 장면이 너무 합성 같지 않으세요? 학생 모두가 수업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얼굴을 남기는 데만 관심이 있는 듯 하는데요. 아마 화가가 개별적으로 그린 후 그것을 한 곳에 모아놓아 그린 게 바로 이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말 단조롭고 어색해 보이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렘브란트가 그린 해부학 수업은 등장인물 하나하나가 수업에 집중하고 있죠. 집중만 하는 건 아니고 생각에 빠져있는 그런 장면도 그려서 각자에게 스토리를 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렘브란트는 죽어있는 시신의 그 핏기 없는 모습까지 정말 생생하게 잡아내고 있습니다. 렘브란트도 당시 화가들처럼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을 각각 따로 그린 다음 이것을 모아 지금처럼 그렸을 텐데요. 렘브란트는 이것을 주제로 묶어내는 데 있어서 아주 탁월한 기량을 보여준 겁니다. 그 외에 빛을 쓰는 방식을 통해 우리가 그림의 어느 곳을 주목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해주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가 이 그림을 26살에 그렸다는 겁니다. 정말 젊은 나이에 다른 초상화 화가들이 따라할 수 없는 놀라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 카메라 감독님은 딱 들으시면 아실 텐데 렘브란트 라이팅 혹시 아시나요? 인물을 잡아낼 때 가장 표준적으로 쓰는 조명 기법입니다. 약간 45도 위에서 조명을 주게 되면 얼굴의 절반은 빛에 노출이 되고
그림자가 코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면서 이제 삼각형이 그려지게 되는 게 특징적인 렘브란트 라이팅인데요. 전체적 형태를 입체감 있게 하면서 얼굴의 특징을 잘 담아내는 그런 조명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그림을 그린 작품들을 한번 보자면 바로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초기에 그린 그의 자화상인데요. 이때 이미 그는 렘브란트 라이팅이라는 조명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는 계속해서 요즘으로 치면 셀카 찍듯이 자기 얼굴을 그리게 되는데요. 자화상을 놓고 보시면 렘브란트의 특유의 조명을 계속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더 역광을 주기도 하고 정면으로 옮기기도 하면서 자신의 얼굴을 다양한 각도로 실험하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가 이렇게 셀카를 미술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자신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이런 다양한 조명법을 실험하기 위해서 시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빛의 화가 렘브란트가 가장 잘 나가던 시기에 의뢰받았던 그림이 바로 우리가 처음 봤던 그림 야간 순찰대였습니다. 이 그림의 원제는 프란스 반닝콩크 대장의 민병대 집단 초상화인데요. 제목 그대로 민병대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총 16명이 100길더씩의 돈을 모아서 그림을 의뢰한 1600길더짜리 대작이었죠. 지금 이 건물은 렘브란트의 야간 순찰대가 걸려 있었던 이 부대의 본부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호텔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1715년에 시청으로 옮겨지게 되면서 그림의 상당 부분이 좀 잘려나가게 됐던 것이죠. 네덜란드의 민병대는 평상시에는 생업에 전념하다가 국가에 큰일이 생기면 전투에 참가해서 국가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인데요. 그러다 보니 민병대는 자신들의 존재에 대한 자부심이 넘쳤고요. 실제로 사회적으로 매우 힘이 있는 집단이었죠. 그리고 민병대는 자신들의 집단 그림을 상당히 많이 의뢰했는데요. 현재도 이 같은 민병대의 단체 초상화가 대략 57점 정도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작을 암스테르담에서 제일 잘 나가는 화가 렘브란트에게 의뢰할 수 있었던 거죠. 야간 순찰대는 렘브란트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만큼 그림의 예술성 역시 정말 뛰어납니다. 저에게 초상화 중에 명작을 꼽으라면 저는 이 그림을 꼭 꼽는데요. 인물 모두가 살아 숨쉬는 듯 활동적으로 보이죠. 외국에서 국빈이와 환영하기 위한 퍼레이드로 나가기 위해 부대원들이 정말 모두 분주히 준비하는 바로 그 순간을 담은 그림인데요. 깃발을 꺼내고 머스켓 총을 만지거나 북을 치고 있는 등 소란스러운 모습입니다. 무기나 갑옷 역시 하나로 통일된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개성이 보이게 그려졌습니다. 야간 순찰대는 영어로는 나이트 와치, 야경이라는 제목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야경을 그린 그림이라고 알려있지만 사실은 낮 그림입니다. 이게 그 작품을 보호하기 위해 니스칠을 하게 되는데 이거 바니싱이라고 하는데요. 오랜 세월 동안 작품의 빛이 바래면서 점점 어두워졌고 그래서 밤을 그린 그림처럼 됐는데요. 2019년부터 아주 정교한 복원 작업을 통해 원래의 모습으로 최대한 되돌려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좀 가기가 어렵지만 만약에 라이크스뮤지엄에 가서 이 그림을 보려고 했는데 복원 과정에 있어갖고 전시가 안 된다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이 낙담을 할 텐데요. 아마 이 문제 때문에 박물관 측은 이 작품을 복원센터로 옮겨서 작업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다 작업실을 만들어서 거기서 직접 복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원하는 과정을 라이브 방송까지 하고 있는데요. 특히 AI를 통해 원래의 모습까지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렘브란트의 집단 초상화의 모든 디테일이 더 살아나게 되고 렘브란트의 빛의 표현이 얼마나 놀라운지, 특히 이것이 그의 강렬한 연극적 조명 효과에 의해서 극대화되고 있다는 것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적으로도 초상화적으로도 뛰어난 이 그림이 완성된 후 잘 나가던 화가 렘브란트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먼저 당시 상황을 정확히 알기 위해 렘브란트가 아닌 다른 화가가 의뢰받아 그린 민병대 그림을 볼까요?
렘브란트 그림과 확연한 차이가 보이시나요? 누군가만 돋보이게 빛이 쓰이지 않고 골고루 얼굴을 그린 것이 눈에 잘 들어오죠. 그림 속 모든 인물들은 그림을 잘라 누구 한 명만 봐도 각각의 초상화처럼 보이도록 정면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n분의 1로 나눌 수 있는 구도라는 겁니다. 혹자는 이걸 단칼에 목을 벨 수 있는 구도라고도 하는데요. 똑같이 서 있고 똑같은 구도이기 때문에 아주 단조로운 걸 약간 비판적으로 표현하는 평론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렘브란트가 그린 민병대 그림 야간 수찰대는 당시 일반적인 그림의 모습과는 완전 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돈을 낸 사람들은 그렇게 잘 부각되게 그려진 건 아니라는 겁니다. 좋게 보면 한 명 한 명이 개성이 있어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좀 규율이 없는 오합지졸의 군대로 보일 여지도 있습니다. 물론 렘브란트는 엄격한 규율보다는 자율에 의해 움직이는 시민군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당시 네덜란드를 지키고 있던 강력한 그룹이었던 민병대들로부터 렘브란트는 점점 악평을 사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도 렘브란트는 자신만의 작품성을 고집하면서 점차 대중의 취향과 멀어지게 됐고 사람들에게 이런 평가까지 받게 됩니다. 철학적인 초상을 그리는 화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려운 그림을 그린다고 화가 렘브란트를 은근히 깎아내리는 것이었죠. 특히 그의 자유분방한 붓터치도 물감이 똥물처럼 흘러내린다 라고까지 하며 혹평했습니다. 렘브란트는 당시 평론가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는 평론가들을 조롱했던 그림도 그리는데요. 거만하게 앉아있는 한 남자 옆에 몰려든 사람들이 잘 보이시죠? 평론가 옆에서 아첨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건데요. 이 아첨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평론가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당시 화가들이겠죠. 그런데 그 옆에 가장 눈에 띄는 한 남자, 바지를 내리고 쪼그려 앉아 큰 일을 보는 모습인데요. 평론가들의 말은 듣지 않겠다는 렘브란트 자신의 모습을 그린 겁니다. 그리고 종이를 닦고 있는데 그 종이가 뭘까요? 평론가들의 글을 그런 식으로 조롱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최고의 화가였던 렘브란트의 명성은 점점 떨어졌고요. 당연히 그림 의뢰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죠. 야간 수찰대라는 그림을 발표한 이후 그의 인생이 180도 확 달라지게 된 겁니다. 화가로서의 평판이 점점 좋지 않았던 렘브란트, 줄어드는 작품물에 떨어지는 그림 가격, 전부 그를 궁핍하게 만들었을 텐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는 투자까지 실패해버립니다. 33살에 렘브란트가 엄청 비싼 대저택을 구입했잖아요. 그런데 그 집은 렘브란트가 한 번에 완벽하게 산 게 아니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대출을 끼고 샀던 것이죠. 렘브란트가 집을 인수할 때 지불한 값은 집값의 4분의 1 정도였는데요. 나머지 잔금은 연리 5%로 나눠내는 조건이었습니다. 당시 수입을 보면 사실 집값은 언제든지 갚을 수 있는 정도의 돈이었죠. 하지만 이건 그림을 계속 잘 팔았을 때 얘기잖아요. 그림 주문이 뚝 끊기자 당연히 이 저택 비용도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1653년부터는 잔금 상환 압박이 거세졌습니다. 결국 네덜란드에서 가장 잘 나가던 화가 렘브란트는 1656년에 개인 파산을 신청하고 말았습니다. 살 때는 13,000길더였던 집이 팔 때는 그 값도 다 받지 못한 채 11,000길더에 팔렸습니다. 문제는 집을 팔아도 빚을 다 갚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개인 파산 이후 일종의 신용불량자가 된 렘브란트는 그림을 그리는 족족 압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림을 꾸준히 남깁니다. 이때 그가 그린 자화상을 볼까요? 젊었을 때 그의 모습과 확연히 달라진 점이 보이시죠? 63세의 자화상은 자신만만하다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늙고 지친 노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림을 팔 수 없게 되자 도리어 그는 자신의 세계에 몰두한 철학적인 그림을 남기게 되죠. 이 과정에서 탕하의 규환처럼 여러 명작까지 남기게 되는데요. 30년 전 젊었을 때 그린 같은 주제의 그림과 비교하면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경제적으로 실패했지만 예술가로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된 겁니다. 렘브란트는 그가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림을 그린 덕분에 살아서 그는 모든 것을 잃지만 죽은 후 그의 명성으로 그의 집을 다시
되찾습니다. 오늘날 그의 집은 그를 기념하는 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포기하지 않는 예술혼으로 죽은 후지만 결국 그의 집을 다시 찾은 거죠. 인생 최고의 작품을 만들었지만 이후에는 나락으로 추락. 하지만 그 이후 자신의 예술성을 한층 더 끌어올린 예술가 렘브란트. 그의 인생이야말로 새옹지마라는 말이 떠오릅니다.